자, 개념어 정리를 할 건데, 이 개념어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머리로 판단하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머리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을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내 판단이 아니라 선생님이 써준 판단대로 그대로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선생님들이 훌륭하시니까 정확한 개념들로 설명을 하시고 할 텐데 그 개념들을 그냥 내가 혼자서 내 거로 만들지 않고 그 글자 그대로를 외워가지고 그 문장 밑에다 붙여놓는 걸 외우는 방식.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방식이 제일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내가 선생님 입장이 돼보면 되잖아. 그 선생님은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거냐면 바로 이 개념을 본인이 이해한 방식대로 해가지고 적용해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너희 선생님이 수업할 때 봤을지 모르지만 선생님 그 주석이 하나도 안 달려있는 그냥 이런 시를 가지고 그냥 해설을 한단 말이야. 그치? 이 해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 문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어들을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다 뽑아내고 있다는 거거든. 그 상태가 되면 수능에서 어떤 새로운 지문이 나오든지 어떤 새로운 모르는 시가 나오더라도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시험을 정확하게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가 딴 시에도 요 문장 아니고 다른 문장에도 내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 강의가 오늘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다음 주에 1시간 반 정도 해서 2주에 걸쳐서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 수업 내용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야. 그러면 니네가 반복해서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할 수도 있고 오늘 결석한 승현이가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잘 해봅시다. 네. 오늘 12시 반에 끝나요? 1시가 되지. 네가 30분 늦었잖아, 이 자식아. 아, 그래? 자, 그럼 처음부터 보자.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화자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소통의 매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소통의 매개와 관련해서 보자. 일단은 시적 화자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단 말이야. 화자는 말할 화자니까 말하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소설에서 말하는 이를 우리는 서술자라고 하고 그 서술자의 시점이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 밖에 있으면 3인칭 뭐 이런 걸 가르치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그 말하는 이가 시적 화자고 그 시적 화자를 다른 말로 서, 정, 적, 자라고도 한다. 다른 말로 시적 자라고도 한다. 이런 것들도 다 중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면 왜 시적 화자, 시적 자냐? 화자가 말하는 이니까 나에 해당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시적 자라고 하는 거야. 자는 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왜 서정적 자라고 하냐라고 하면 서정은 시니까. 그지? 시가 서정이잖아. 감정 다루는 문학이잖아. 그 다음에 소통의 매개와 관련해서 요거는 왜 사용하냐면 우리 문학 감상의 관점을 묻는 문제가 특히 중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고 간혹가다 고등학교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문제를 내는데 보면 내, 제, 적 관점과
외제적 관점으로 크게 나누고, 외제적 관점은 절대론이라고 해서 작품만 보는 거야. 그냥 어떤 문학 감상을 할 때 나는 은유법이 사용됐어. 아니면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이 사용됐어. 이런 것들은 절대론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건 작품만 봐도 알잖아. 그럼 작품만 보는 거 말고 뭐가 있냐? 라고 하면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이라는 게 있는데, 표현론은 작가의 어떤 인생이나 개성과 관련된 그 어떤 작가의 특성과 관련해서 그 작품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홍성의 자랑인 한용운 시는 스님이기 때문에 님의 침묵에 님은 부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작가의 삶을 알기 때문에 표현론, 외적 감상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반영론은 시대. 현실, 그렇지. 시대 현실이야. 그 어떤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1930년대에 뭐 어떤 시가 있는데 그것은 일제강점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반영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효용론은 독자인데 작품만 보면 절대론, 작가를 보면 표현론, 현실을 통해서 작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반영론, 독자, 이번에는 독자도 주체 중에 하나잖아. 독자의 재미, 감동, 교훈. 독자한테 어떤 재미나 감동과 교훈을 주면 그건 쓸모있는 효용이지. 그래서 이걸 효용론이라고 해. 다시 그러면 어떤 게 절대론이냐? 작가 현실, 독자와 상관없이 작품만 보면 내적 관점이고 그렇지 않은 외적 관점 중에 작가 현실, 독자의 표현, 반영, 효용론이다. 자, 어, 13페이지 보면 밑에 개념 돋보기가 있어. 시적 상황하고 시적 대상하고 그러면 시적 화자가 언급하는 모든 대상은 시적 대상이라고 하고 시적 화자가 혹은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적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야, 무슨 시냐? 도대체 무슨 시냐? 예를 들어서 이육사의 청포도에 보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 푸른 도포를 입고 찾아온다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이렇게 됐지. 이 청포도라는 시는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 오고 그가 오면 이 맛있는 포도를 먹으면서 두 손이 다 젖도록 먹어도 좋겠대. 이게 상황이잖아. 별게 아닌 거야, 시적 상황이. 그러면 그런 시적 상황에 대해서 시적 화자나 시적 화자가 혹은 시적 대상, 손님이라든지 청포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어조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냥 긍정적 시어냐 부정적 시어냐 정도를 긍정적 태도냐 부정적 태도냐 정도만 잘 따지고 들어가도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문제는 풀린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표면적 화자와 이면적 화자가 있는데 시적 화자가 나라고 하면서 내가 드러나면 작품 속에 나라는 표현이 있으면 표면적 화자고 그렇지 않으면 이면적 화자다. 넘겨. 14페이지. 자, 화자의 정서인데 정서와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기쁨, 슬픔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만 나눌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 왜 시적 상황이 중요하냐면
이 김소월의 먼 후일 같은 작품을 보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지금 잊었노라 계속 반복하잖아. 그런데 자, 잊었다라고 하는 이 잊었노라가 반어법이거든. 다영아, 반어가 뭐야? 하나요? 반대되는. 그렇지.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지. 이 시적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속마음을 알아야, 시적 화자의 속마음을 알아야 그게 반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전노라만 가지고는 반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왜 일이 빨리 왔어?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이랬어. 이거는 반어법이야, 아니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은이가 오늘 한 10분 전에 왔는데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라고 하면 반어가 아니지. 그런데 혹시 지각한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라고 하면 그거는 상황이 있으니까 속마음을 알겠고 그래서 반어가 되는 거지. 반어는 당연히 그래서 어떤 표현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할 때는 상황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먼 훗날에 당신이 혹시 나 찾아오면 그때 잊었다고 할 거라는 거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있다가 먼 훗날 당신 찾아오면 잊었다고 말할 거래. 이건 잊었다라는 거냐 안 잊었다는 거냐. 이건 안 잊었다는 거지. 안 잊겠다는 거지. 당신이 올 때까지 이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다는 얘기잖아. 반어지. 자, 15페이지 봅시다. 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거기다 써놔. 3, 시옷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것도 그냥 선생님들이 학생들 외우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약간 손발이 오글거립니다. 일단 수, 식, 서, 술, 그 다음에 시적 상황. 이게 뭐냐면 시어의 긍정, 부정을 중심으로 문제가 다 풀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특정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예를 들어서 더럽지만 똥은 에이 더러워 마이너스로 시작하잖아. 그지? 그런데 아름다운이 만약에 이것을 수식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똥은 아름다움 때문에 다시 긍정적 시어로 바뀌는 거지. 물론 이렇게 되면은 역설이지. 모순되니까. 그지? 똥은 더럽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수식어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분명히 좀 더러워 보이는 어떤 시어가 있었지만 그것이 앞에서 꾸며주는 말, 수식어를 통해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를 버리자. 이랬어. 아름다운 똥을 버리자. 그랬어. 이거는 서술어지.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뭔가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더러운 것이니까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시 얘는 의미가 부정으로 다시 가지. 뭐 때문이야? 서술어 때문이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한 것처럼 반어야.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반어법으로 이걸 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반어인지 아닌지 뭘 통해 안다고? 시적 상황을 통해서 아는 거지.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시를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지? 뭘 봐야지? 라고 하면 시어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무엇이 꾸며주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서술어를 본다든지 그리고 상황을 봐야 그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갈라낼 수 있다. 한번 해봅시다. 이육사의 꽃.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맹아리 옴작거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그랬네. 그럼 북쪽 툰드라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부정이지. 그지? 왜? 여기에서도 새벽에는 아름다운 꽃맹아리가 옴작거린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제비 때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왜? 지금 이 추운 계절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마치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시는. 거기다가 이제 이육사 시인이 어떤 시인인지 독립운동가인지 그럼 독립운동가고 일제강점기에 또 썼으니 이 꽃은 광복을 상징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것은 덧붙이는 거지 그냥. 그런 것들은 대체로 또 그 모의고사에서는 보기에서 주잖아. 다음 밑에 황현의 절명시 목숨을 끊는 시. 새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사는 찡그리네. 시적 상황은 딱 봐도 안 좋네 그지? 그리고 감정이입이 보이지? 새 짐승이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린대. 의인법. 무궁화 세계. 이런 건 대유법이라고 하죠. 대표해서 비유한다.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구나. 영탄. 감탄형 어미 군화를 사용했으니까 영탄.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 생각하니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나라가 망했는데 지식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목숨을 끊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다음 자연 친화. 자연 친화는 친자는 이게 친하다 이런 뜻인데 뭐 될화 그렇잖아. 이 친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구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친구처럼 친해지는 거야. 친화, 자연 친화. 잘 나오죠, 자연 친화.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자, 이렇게 아는 사실 물어봐서 강조하는 것, 의문문으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진? 다시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표현 방법 뭐야? 못 앉겠니? 최혜진 공부 똑바로 안 하니? 그렇죠. 설의법이지요.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어때? 지금 문장 구조가 반복되지. 뭐뭐 하지 마라. 뭐뭐엔들 뭐 하랴.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이렇게. 그지? 그러면 집방석과 솔불하고 낙엽과 어제 진 달은 서로 대응되지. 대응. 그 다음에 집방석과 낙엽, 솔불과 어제 진 달은 서로 대비되지. 자, 선생님 지금 집방석하고 그 다음에 솔불은 어떻다고 해서 대응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낙엽하고 어제 진 달. 어제 진 달. 이것도 대응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뭐야? 대비되지. 자, 대응하고 대비라고 하는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 대응은 이렇게 짝 짓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상응이라고도 해. 그래서 대응하다, 상응하다 똑같은 말이야. 서로 응한다는 거야. 관계가 맺어진다 이런 뜻이야. 대비는 대조되는 거야. 상반되는 거야. 반대. 어때? 서로 의미가 반대돼야지. 어떻게 다릅니까? 집방석과 솔불은 인공물이고 낙엽과 어제 진달은 자연물이지. 그러니까 대비되지. 다음 관조. 관조에다 담담하게 바라봄이라고 써놔.
자, 그러면 관조의 반대는 뭐냐? 개념은 항상 이렇게 대비되는, 반대되는 개념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아, 관조가 그러면 담담하면 담담하지 않고 격정적인 게 있을 거잖아. 에? 영탄이지. 영탄은 격정적인 거지. 감정이 격한 거잖아. 감탄사. 감탄. 형. 어미. 느낌표. 혹은 뭐 서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이 고조되고 격정되는 것을 드러내면 영탄이라고 하고, 차분하게, 담담하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냐면, 시적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 물론 이게 심리적 거리감이겠지. 이 시적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관조는 멀다, 영탄은 가깝다. 이렇게 가르치는 개념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짝 붙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가깝게 느낀다면, 절실히 느낀다면 담담하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넘겨. 예찬, 대상을 찬양하는 거지요. 윤선도, 오우가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다는 뭐야? 많다지. 좋으면서도 그칠 데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물을 예찬하네요. 그러면 구름과 바람과 물은 서로 대비되네.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니하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를 또 예찬하고 있네요. 예찬과 동경은 같은 겁니다. 동경은 간절히 그리워 그것을 바라는 태도라고 되어 있지요. 자, 밑에 반성. 옆에다 성찰이라고 써놔. 반성이나 성찰은 같은 거죠. 뭐 굳이 구분하려면 뉘앙스를 약간 구분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참회록. 참회가 뭐야? 반성하는 거.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지금 내가 푸린 녹이 낀 구려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게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하면서 현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 그러면서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아왔던가라고 내 자신의 오늘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좋아지고 미래의 광복의 날에, 기쁜 날에 그 당시의 나를 생각해서, 미래의 나를 생각해서 그 내가 오늘의 나를 본다면 내가 지금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하다 살아왔던가라고 이렇게 자조하고 있는 이 모습, 의지가 없는 이 모습을 비판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밑에 의지적 태도를 보자. 그러면 의지의 반대는 뭐냐? 예진아, 의지적 태도. 의지가 뭐야? 뭘 하겠다는 거잖아. 뭐 안 하겠다는 건 뭐야? 체념이죠, 체념. 그렇지, 포기하는 거지. 소망. 내가 바라는 바가 있어. 그지? 나는 저 오빠랑 사귈 거야. 그래서 도전하면 의지고, 에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체념하는 거지. 그지? 의지와 체념의 관계는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고 도전하냐, 그렇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제 막내가, 미타차 아래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다. 지금 내 소망은 뭐야? 죽은 누이와 재회지. 그것을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부처님 시장을 만날 거다. 미타차를 만날 거다. 그러면 의지적이지. 공무, 도하가,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님께서 강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구. 이 어이할구가 뭐야? 대표적인 체념적인 어미지. 어째하냐? 포기지 뭐.
자, 밑에는 윤동주의 서시가 있네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에다 밑줄 치고 이상을 상징한다라고 써놔요. 별은 그냥 이상, 아이디얼한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90%는 맞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삶, 이상적인 삶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이란 점에서 박애라고 쓰면 되겠네요. 박애는 널리 사랑하다라는 뜻이야. 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에다 밑줄 치고 소명이라고 써놔, 소명. 신이 나한테 명령한 길, 내 운명이 나한테 명한 길이 시인의 길이고 순수한 삶을 사는 길이겠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음, 냉소가 있네요. 차갑게 웃는 거야. 찰냉자에 웃을소, 차갑게 비웃는데. 거기다가 땡땡 해놓고서 유사한 것은 조소가 되겠지. 냉소하는 것과 조소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하하 허허 한들 내 웃음이 정말 웃음인가? 하는 뭐야? 몹시. 하에다 밑줄 치고 몹시. 어처구니 없어 울다가 그렇게 된 것을 사람들아, 누구를 이렇게 구체적인 청자가 있으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아 웃지를 말구려 입 찢어지리라 라고 또 그렇게 계속 웃으면 기분 나빠서 입 찢어진대. 자, 비판적 태도가 있고 밑에 자조적이 있잖아. 자의 스스로를 조소하다. 자조, 스스로를 조소하다. 이런 거 외워야지. 밑에 시조를 봅시다. 이화우, 백꽃이 비처럼 흩날릴 때. 계절적이네요. 계절적 소재. 봄.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낙엽, 가을바람, 입 떨어지는 낙엽에도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날 생각하냐. 천리, 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 외로운 꿈만이 오락가락한다. 심은 그날이 오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지요. 그날이 오면 반복. 자, 그날이 오면 이런 건 뭐야? 가정이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의인법.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삼각산과 한강물은 뭐겠어 그러면? 우리 국토의 대유법이지. 대표해서 비유한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나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같이 지규 종로의 인경을 종로의 보신각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자기 희생.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한이 안 남는다. 서리법. 다음. 자, 18페이지에 화자의 태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어휘들 다 외워야 됩니다. 뭘 피해갈 만한 게 없는 거야. 회고는 뭐야? 회상하는 거지.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대없다. 산과 물은 고려시대와 똑같은데, 의구, 옛날과 똑같은데 고려시대 인재들은 간대가 없구나 이거야. 자, 달관적에다가 통달해서 관조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해탈한 거예요. 통달해서 관조, 달관이다 라고 하면 달자가 이를 달자고 관자가 담담하게 보는 관조야. 그러니까 우리 정지용 시인의 장수산에서 보면 윗절 중이 6판에 6판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윗절 스님은 나랑 장기를 뒀나 고습을 쳤나 아무튼 6판에 6판을 지고 웃고 올라갔다는 거야. 이게 된다는 건 뭐야? 승패로부터 완전히 초월한 존재지. 초탈한 거지. 세속적 가치로부터 초월하고 벗어난 것이 초탈이야. 그런 걸 뭐라고 해? 달관이라고 합니다. 담담해지는 거야. 그래서 평생에 이러하였으니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이런 게 달관이지. 애상, 애자에다 슬플 애라고 써놔요. 절대 사랑애가 아닙니다. 슬플 애, 상할 상. 슬프고 상처받은 게 애상이야.
다정도, 감정이 많은 것도 병인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사색, 뭐야? 색자에다 찾을 색자라고 써놔. 우리 검색하다 할 때 그 색자야. 사색은 뭔가 곰곰이 생각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어떤 생각을 찾아내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사색이라고 합니다. 체념은 했죠. 체념의 반대는 뭐야? 체념의 반대는 의지지. 다음, 고백적. 고백이라고 하는 건 속마음을 말하는 거지. 그냥 웬만한 시는 다 고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시지 대부분이. 낭만적. 낭만 밑에다가 감정이라고 써놔. 낭만은 로맨틱한 건데 그것은 주정적이라고 해서 감정이 주로 있는 것이 낭만이야. 그러면 낭만이 없는 건 뭐야? 이성이라고 써놔. 얼마 전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선생님 부인하고 이렇게 요즘 충청도 인근을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데 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저거 가지고 꽃다발 하면 되겠네 뭐 이러는 거야 선생님 부인이. 그래서 그런가 그랬더니 예전에는 꽃도 선물하고 하더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당신 한 번은 꽃다발 선물했더니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갖고 왔다고 차라리 치킨이나 튀겨 먹자고 그랬다고. 예전에는 감정적으로 낭만적이었지. 그런데 그거야말로 꽃이야말로 진짜 먹지도 못하지 않냐. 그런 건 이성이 작동하는 거지. 합리적인 거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막 따지는 것은 이성적이야. 그지? 이성은 수학적인 비례를 이성이라고 해,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쓴 이거, 너 10만 원을 사라, 이렇게. 싫어요. 안 사지. 이건 뭐가 작동한 거야? 너가 갖고 있는 10만 원의 수치와 요 물건의 가치를 쟀잖아요. 안 사는 거지. 하지만 선생님이 뭐 이게 선생님 게 아니고 무슨 아이돌 거야. 아이돌이 맨날 그걸 사야 되잖아. 그거는 뭐야? 감정적인 거지. 그냥 이거는 엄마한테 등짝을 맞든 어쨌든 10만 원이도 사는 거지. 엄마는 왜 이 등짝 때려? 이 새끼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지. 이거 10만 원을 사오냐, 쓰레기를. 그런데 이거는 감정적으로는 맞는 거지. 사는 거지. 낭만적이지. 낭만 있네 이러는 거잖아. 다음 우의적 중요합니다. 우의 땡땡 치고 우화라고 써놔. 알레고리. 강다영이 잘 외우지요. 우화, 우의, 알레고리. 그러니까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소부화를 떠올리면 돼. 우화가 우의적인 이야기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화적이다와 우의적이다는 같은 거야. 우리 화왕계 있잖아. 꽃나라에 왕이 살고 있었는데, 모란이 살고 있었는데 예쁜 장미꽃하고 그 다음에 현명한 할미꽃이 왔는데 자꾸만 예쁜 장미꽃을 등용하고 싶어. 할미꽃이 뭐래? 세상에 왕이란 놈들은 다 너 따위다. 이런 건 뭐야? 꽃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을 우의적, 우화적으로, 알레고리로 빗대서 풍자하는 거죠. 네. 다음, 풍자적. 자, 여기 써놔. 골개미. 골개라는 것은 웃음, 유발하고, 기지나 재치가 드러나는 것을 골개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한단 말이야. 거기에는 해학하고 풍자가 있는데, 풍자는 비판이 담겨 있을 때 풍자라고 한다. 탈속. 탈속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속적이라는 것을, 세속.
세속적이라는 개념의 반대지. 탈자는 탈을 싫어할 때 벗다 이런 뜻이야. 탈출, 탈옥, 탈의실 할 때 벗을 탈자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세속적인 건 뭐냐? 우리의 부귀, 공명이라든지 이런 뭐 이욕 혹은 명리, 홍진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부자되고 귀족되고 하는 어떤 우리의 욕망, 보통 사람들의 욕망이 있는 공간을 우리가 세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공을 세워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욕, 이익과 욕망, 명예와 이익, 붉은 티끌, 홍진에 묻힌 분의 인해성이 어떠한가 이런 걸 했잖아. 그지? 네. 자, 이런 것들을 세속적이라고 하고 이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쪽은 뭐가 있어? 자연이 주로 있지. 그래서 백구, 흰 갈매기라든지 혹은 백운, 흰 구름은 무욕, 욕심이 없는 것을 상징하고 반대로 세속적인 가치를 쫓는 건 뭐라고 그래? 청운이라고 하지. 청운의 꿈, 불을 청자에 구름 문자를 쓰면 청운의 꿈이다. 이거는 출세하는 거야. 출세가 뭐야? 세속적,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지. 다음, 지사적. 지사는 앞에다가 괄호치고 우국지사라고 써놔. 우라고 하는 건 근심, 우고, 국은 나라, 국이야. 그래서 우국지정하면 나라를 근심하다 이런 뜻이지. 우국, 나라를 근심하다. 지사는 뜻, 지자에 선비사자를 써서 뜻 있는 선비. 뜻 있는 선비. 선비는 우리 대부 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열심히 자기 수양하는 사람이 사잖아. 그지? 지사적, 기원적. 다음. 넘겨. 19페이지. 자, 어조도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 위주로 보면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거기 관조적, 단정적 뭐뭐 하였을 것 같아 이런 건 단정 아니지. 뭐뭐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다른 그 가정이 없는 것처럼 잘라서 얘기하는 걸 단정이라고 하잖아. 애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고 상처받은 마음이고 영타는 관조의 반대지. 격정적인 겁니다. 예차는 대상을 찬양하고 동경하는 거고요. 자, 밑에 그 사설 시조를 봅시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뒤어미에 치달아 앉아 이렇게 시작했네. 자,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주석을 붙이겠냐? 우의적, 우화적, 알레고리 이런 걸 하겠지. 그리고 당연히 풍자겠지.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가렴주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넌산 바라보니 백성골, 자기보다 더 무서운 외세라든지 더 높은 관리가 떠서 가슴이 끔찍해서 펄쩍 음성상징어 뛰어내렸다가 두어미의 똥에 자빠졌대. 모처라 날랜 나이께 망정이지. 피멍들 뻔했구나. 시적 화자가 바뀌었네요. 그지? 넘겨.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22. 운율. 대체로 운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오지. 수능에서 그 운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잘 안 나와. 상황 위주로 묻습니다. 대체로 내신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거기 음수율, 음보율, 음이율 있는데 음이율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음수율은 음절수가 반복이고 음보율은 음보수가 반복인 거야. 그러니까 운율의 운은 특정 소리의 반복이야. 라임이야. 그 다음에 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칙성을 율이라고 하거든. 규칙성의 반복이야.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하나, 둘, 셋, 말 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음보가 3개씩 반복된다. 그래서 음보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니까 음절수가 반복했잖아, 이번엔. 7호조의 음수율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시조나 가사는 대체로 음수율이 3, 4조 또는 4, 4조고 음보율이 4음보잖아. 그래서 가사의 형식적 특징, 이번에 송미인곡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송미인곡의 형식적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가사다. 가사의 형식적 특징이 뭐냐? 3, 4조, 4, 4조, 4음보, 연속체. 이렇게 외우는 거지. 음보율을 봅시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삼,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삼,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대체로 이렇게 3음보나 4음보를 민요조라고 합니다. 이 몸이 죽어 일몇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4음보가 보이네요. 시조는 4음보지. 님 향한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은 충성심은 가실 줄이 있겠는가?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은 한참가리. 한 30분이면 다 가를 수 있는 조그만 밭을 한참가리 밭이라고 그래.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매지요. 우리 지난 모의고사에 나왔지. 김매는 건 뭐야? 잡초 뽑는 거야.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짜로 들으려고. 자, 구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구름은 나를 꼬셔가지고 세속으로 이끌고 있잖아. 난 안 간대잖아. 구름이 꼬신다고 갈리 있소. 나 탈속의 공간에서 그냥 살 거고, 그러면 구름이 뭘 꼬셔야 돼? 세속적 가치를 꼬셔야지. 도시로 가자, 도시로 가자, 이렇게. 강냉이, 대유법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강냉이는 뭐야? 옥수수지. 뭐 옥수수만 심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걸랑 함께와 드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넘겨. 자, 시 개념들 밑에 24페이지 밑에 봅시다. 자유시, 산문시, 서정시, 서사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형시, 시조나 가사처럼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정형시고 운율은 외형율이다. 자유시나 산문시 같이 형식이 자유로우면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 없기 때문에 내재율이다. 산문시는 줄글로 된 시다. 소설이나 수필처럼 문장 단위로 줄글로 돼 있지만 그 안에 분명히 운율이 있고 함축적인 내용과 상징이 있기 때문에 산문이지만 시로 친다 이런 얘기야. 서정시는 우리가 아는 시가 대부분이 99.9%는 서정시지. 감정을 드러내는 거니까. 서사시는 뭐야? 서사는 이야기잖아. 이야기로 돼 있지만 시인 것들이 있지요.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든지. 다음 25. 운율 형성 방법. 동일 음운이 반복된다. 같은 음절이나 어절의 반복이다. 일정한 글자 수 음수율이라고 써놔.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이면 음수율이지. 음절수가 반복이니까. 음보의 반복은 음보율. 자, 통사 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이 되겠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봅시다. 통사 구조의 반복. 통사는 문장이란 뜻이야. 그 안에 대구법이 있는 거지. 대칭되는 구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면 대칭되잖아.
그러면 주어 서술어 문장 구조도 반복이지. 당연히 대구법은 통사 구조의 반복이지. 그런데 대구법이 아닌 통사 구조의 반복은 대구법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 연결 안 돼 있는 것들 있잖아. 문장 구조가 앞에 뭐 수미상관 이런 거 있잖아. 수미상관 통사 구조의 반복이지 당연히. 하지만 그건 대구법은 아니잖아. 앞에 나왔던 것이 뭐 이렇게. 자, 넘겨. 시행이나 연의 반복. 정지용의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니학이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의인법. 실개천이 옛니하기를 지줄지줄 거린대.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해질 무렵 금빛 게으른 울음.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공감각적 심상이지. 왜 금빛 울음? 울음은 청각인데 청각을 금빛으로 시각화했잖아. 비정상적으로.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서리법을 썼네요. 또 이게 다음 년도 반복되니까 후렴구라고 하면 되겠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내 마음은 흙에서 자랐대. 파란 지적 허용,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쏘나사를 찾으러 풀서비스를 함처럼 휘적시던 그곳이래. 자, 밑에 의성어와 의태어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밑에 음성상징어에 네모 쳐놓으면 되겠네요. 자, 밑에 개념 돋보기를 봅시다. 시어와 시구, 시행은 다른 거야. 시어는 단어, 구는 두 단어 이상, 시행은 한 줄. 오른쪽에 통사 구조는 문장 구조란 얘기고요. 넘겨. 자, 29페이지. 심상을 봅시다. 심상은 이미지인데, 심상은 총 6가지가 있죠. 최혜진이 얘기해보자. 심상 6가지를 읊어보자. 잘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래서 오감이잖아. 우리가 세상을 이미지로 파악하잖아. 그게 심상이야.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이 있는 거지. 아까처럼 비정상적으로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뭐 금빛 게으른 울음, 울음은 청각이잖아. 그 청각을 이렇게 잡아놓고서 이거를 이상하게 어떻게 표현했는지, 울음이 어떻게 금빛이야, 그지?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가 드러난다. 전이는 옮겨가다는 뜻이지. 공감각적 심상. 우리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적 심상이 있는데 심상은 이미지고 이 공감각적 심상이 뭐냐 그러면 자꾸만 학생들이 2가지 이상의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야. 그건 절대 아닌 거야. 2가지 감각 이상이 나온다고 공감각적 심상은 아닌 거야. 파랑, 새의, 울음, 소리, 파랑새, 시각, 울음소리, 청각이라고 해서 공감각이 아니잖아. 그런데 새의 파란 울음소리 하면 울음소리가 파랗지. 이때는 이상하잖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전이 돼야 공감각적 심상인 거야. 자, 오른쪽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놓자. 주, 관, 적, 변용, 다른 말로 사, 이, 비, 진술. 이 사이비 진술이라는 이런 표현은 거의 안 나와. 선택지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서정적자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를 지 멋대로 표현하는 거야. 동짓단 기나긴 밤에 하늘을 보여내요. 춘풍이 불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부기 별이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뚝 떼다가 내 맘대로 변형화시키는 걸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있는 거예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야, 내 마음이 따로 있는, 뭐, 만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사물이 아니잖아. 근데 마치 무슨 식물처럼 흙에서 이렇게 자라난 것처럼 표현했잖아.
그지? 그럼 뭐야? 지 멋대로 했으니까 사입이 가짜 진술이고 주관적 변형이고 추상적 관념을 굳혀야지. 그런데 요런 데가 있다는 거야. 요런 데가. 추상적 관념은 아닌데 주관적 변형하는 거 있다고. 예를 들어서 삼위인곡에 보면 가을에 저 맑은 청광을 부천에서 택배로 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대. 그러면 봉황루에 걸어두고 온 세상의 파랑을 다 비춰서 심상궁곡, 궁핍한 백성들이 있는 곳을 없애달래.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을 택배로 못 보내잖아. 이런 건 여기에 해당하지. 하지만 빛은 추상적 관념은 아니잖아. 추상적 관념에는 행복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쯤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이어서 하자. 네. 32페이지. 역동적 이미지. 그럼 역동적인 것의 반대는 뭐야? 정적. 그렇지요. 정적이죠. 역동이라는 것이 힘 역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반대는 고요할 정자를 쓰는 정적 이미지지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하여 의인법이네 휘달릴 때에도 화류법, 무생물을 생물로 나타내는 활유지. 차마 이곳 민족의 그 터전인 이 우리의 광야는 범하지 못하였을 것이래. 다음 상승 하강 뭐 이런 거는 보면 되겠고요. 오른쪽 다시 33페이지. 생선과 소멸.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생선과 소멸. 계절적 이미지. 오매 단풍들 건네 장광에 골 붉은 감잎 날아와 누이는 놀라듯이 쳐다보며 오매 단풍들 건네. 사투리 방언의 사용이네요. 비유.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누가 나비가 바다를 청무밭인 줄 착각한 거지. 공주처럼 직유 비유 돌아온다. 상징. 자, 밑에 그 비유와 상징이 있는데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사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비유나 상징은 같지만 차이점이 뭡니까? 상징은 보조관념만을 주고 원관념을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1대1 대응이면 비유고 다대1 대응. 그러니까 하나의 보조관념에 여러 개의 원관념이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별. 시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 이렇게 했을 때 보조관념만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건 이상을 노래하겠다는 거구나. 순수한 삶을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혹은 별이 맥락에서 볼 때 임금을 상징하기도 하고 혹은 나 이번에 별 달았잖아. 그러면 장군이 됐다는 거고 나 이번에 별 하나 더 늘었어. 그러면 전과가 하나가 더 늘었다. 이런 거 별 달았다. 별 하나 더 달았어. 뭐 이렇게 하잖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조관념인 별 하나에 수많은 원관념들이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한다? 상징이라고 한다. 상징은 이렇게 모호한 것이다. 넘겨. 자, 36페이지. 지금 이 책의 그 파일은 그 선생님 단톡방에 올려놨어. 그래서 뒤쪽에 해답이나 이런 것들 있으니까 앞쪽에 꼼꼼히 다시 복습하고 필요하면 영상도 올려놓을 테니까 꼼꼼히 잘 보고 합니다. 자,
시의 표현은 압축적이다, 함축적이다. 뭐 내포하고 있다. 안쪽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내포 신도시 저게 뭐 내일의 포부라고 써있던데. 안쪽에 포함한다. 시적 긴장감. 윤동주의 간에다가 양심이라고 써놔.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독수리는 상징과 그러니까 상승, 그 다음에 긍지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상적자를 상징해. 그런데 아니 뭐라고? 양심. 양심. 그래서 이 이상적자가 여여 있어 지금. 그래서 나의 양심을 와서 뜯어 먹어서 자라길 바라는 거야. 실험 없이. 너는 살찌고 이상적 너는 살찌고 나는 부정적 나는 야위어 가고 싶은 거야. 그러나 거북이야. 거북이는 용궁의 유혹을 하는 존재지. 뭐 부정적 시어고 맥락적으로 보면 뭐 일제라든지 뭐 이럴 수 있지요. 다음 37. 시상의 집약 반대는 확산이지. 그러니까 집약된다, 확산된다가 반대인데 집약은 한쪽으로 모아서 집중시킨다. 근데 집약은 집중시키는 거예요. 감탄사나 감탄형 종교람이 명사나 명사형으로 끝맺으면 시상이 집약된다. 뭐 이렇게. 안빈, 뭐야? 가난하면서도 편안하게 지내는 것. 편안한 안자에 가난할 빈자네. 안빈을 싫어하지 말래. 일 없으면 그것이 좋으니. 그렇네요. 그지? 가난하게 사는 거 괜찮네. 왜? 일이 없잖아. 일 안 하잖아. 벗 없다. 한탄하지 마라. 말 없으니 이 좋으니. 그러네. 아마도 수분, 분수를 지키다. 안졸, 졸은 못나다, 졸렬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못난 것에서 편안해하다 라는 뜻이야. 안졸수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옳은가 하노라. 시적 허용은 맞춤법 안 맞추면 시적 허용, 음성 상징어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나타내면 음성 상징어지. 오른쪽 봅시다. 7번. 애상은 뭐야? 슬픔. 입체적 효과는 복잡하다는 뜻이고요. 향토적은 뭐야? 시골스럽다는 거고요. 해학적은 웃긴다는 뜻이고 풍자는 웃기면서 비판이 있어야지. 넘겨. 자, 투영, 환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봅시다. 객관적 상관물.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자마자 서술형 시험을 볼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라든지 뭐 지금 선생님 수업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객관적 상관물은 시적 화자가 시로 끌고 들어온 어떤 소재들이 다 객관적 상관물이야. 거기에는 감정, 이입, 투영, 투사, 의탁. 투영, 투사는 프로젝트를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러운,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 풀빛은 객관적 상관물이지. 객관적인 거잖아. 얘가 왜 풀빛이 짙어 옵니까? 광합성에서 풀빛이 짙어 오지. 이건 객관적인 거잖아. 그런데 상관 있게 내 마음이 서러우니까 이 서러운 내 마음이 이입됐지, 들어갔지. 투영, 투사, 의탁됐다, 의지에서 맡기다. 이런 것은 감정이입이야. 대조. 대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강조하고 어떤 상황을 대조하려고 갖고 오는 객관적 상관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조가.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내. 외롭구나. 이 내 몸은
네 함께 돌아가리. 나의 외로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꾀꼬리가 암수서로 정다운 것을 가져왔지. 그지? 우리 원령체 노래인 동동에 보면 1월 냇물은 얼려 녹으려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 나는 혼자 지내는구나. 냇물은 풀려가는데 나는 꽁꽁 얼어있네 이런 거잖아. 대조의 객관적 상관물. 나머지는 환기, 불러 일으키다.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이미지, 심상 등등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환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김소월의 초혼부터 보자. 초혼은 뭐야? 고복이라고 해서 영혼을 부르다라는 뜻이지.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이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린 것은 우울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이럴 수 있잖아. 죽음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사슴의 무리 도 슬피운다. 감정이입이네. 그지? 투영됐지. 사슴의 무리가 왜 슬피울어? 내 마음이 슬프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떨어져 나가앉은 단절. 이승과 저승의 단절.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다음 투사 의탁 같은 거고요. 환기. 저 산의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까마귀가 해가 지니 빨리 이별하라고 이별의 분위기를 재촉하는 것 같이 불러일으키지. 환기하지. 관습적 표현. 자, 관습적 표현에 땡땡 치고 관용적 표현 같은 겁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이 관용적 표현이야. 이상한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온다. 빼앗긴 조국의 국토에도 광복은 올 수 있나?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의인법 자정 간밤 자정 넘어 내린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지규 머리를 감았구나 영탄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삼단 같은 머리 들어봤나? 평상시에 너희 삼단 같은 머리란 말 들어봤어? 삼배 옷을 해입는 그 삼이라는 식물이 있어. 풍성한 어떤 그런 머릿결, 여인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삼단 같다고 합니다. 계교, 계획과 비교가 세보니까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대. 나는 벌써 출사긴 글렀대. 북극동남, 동쪽으로 남쪽으로 바삐 다녀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는 듯하니 이런 게 세월이 여류하다, 세월이 물 흐르는 듯하다 이런 게 관용적 표현이지, 관습적 표현이지. 빨리 지난다는 거잖아. 못 읽고 한다. 오른쪽에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뒤집어가지고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모든 표현을 낯설게 하기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정지용의 인동차를 보자. 겨울을 참는 차. 노 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때때로 때없이 인동 겨울을 참는다는 뜻인데 인동차라는 차입니다. 선인장 열매인가 그래. 인동차 삼긴 우려낸 물이 내린다. 이건 뭐야? 시적화자 나는 때때로 인동차 마신다를 어떻게 표현했어? 노 주인의 장벽으로 때때로 인동 우려낸 물 내려간다. 이거 완전히 낯설게 표현한 거지. 왼쪽에 이상의 거울.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띄어쓰기를 안 했고요. 이상하지요.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왜 거울 속의 세상은 뭐야? 나의 내면 세계지.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그러니까 나의 내면적 자는 귀가 있지만 나랑 소통할 수가 없어. 나는 내 내면적 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나의 무의식적 자를 탐구하고 싶은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자, 병치 봅시다. 병치에다가 병멸적 배치라고 써놔. 병치는 병렬적 배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병렬적이라는 게 뭐냐? 따로야.
각각이야. 그러니까 병렬적 배치한다가 그냥 어떤 얘 따로 해서 연관성이 없을 때 병렬적 배치인 거야. 자, 서로 다른 대상이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나란히 두거나 충돌하게 하는 것이다. 산은 옛산이고 물은 옛물이 아니야. 그냥 산은 옛날과 똑같은데 물은 옛물이 아니야. 마찬가지로 밤낮을 흐르는 옛물이 있겠는가? 인걸도 뛰어난 존재도 뛰어난 인물들도 물 같아서 가고 아니 온다. 유비추리를 썼네요. 물이 한 번 가면 안 오는 것처럼 뛰어난 인물들도 인걸들도 그렇다. 유비추리, 유추. 유사한 거 비교해서 추리. 수많은 빛을 해야 할 내 고향인데 과거의 내 머릿속에는 뭐야? 이런 고향인데 지금은 어때? 무덤에 있기만 풀어라. 중첩, 겹쳐지는 거죠. 백화, 자작나무 옆에 백화가 총루, 총루는 해골바가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나의 해골바가지도 저렇게 백화, 자작나무, 흰색 자작나무처럼 될 것이 숭 없지 않다. 숭하다. 치환, 바뀌는 거지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대구법, 은유법,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경어체, 존댓말 쓰면 경어체.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넘겨. 오늘 41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주관적 변형, 좀 전에 했죠. 사이비 진출하고 같은 겁니다. 동짓단 기나긴 밤에 하늘을 버여내어 춘풍 봄바람이 불 아래 서리 넣었다가 음성상징어 어론님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펴리라. 동짓날 기나긴 밤에 외로운 밤을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것을 잘라서 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불 속에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 행복한 밤에다가 붙여놓고 싶다. 주관적 변형이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지.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쩔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밑줄. 이런 것도 뭐야? 초생딸이 어떻게 시리게 느껴지냐, 그지? 그러니 이렇게 주관적 변형이라고 표현한 건데 공감각적 심상이지. 초생딸은 시각인데 시리다. 촉각화했지. 시각의 촉각과 감각의 전이가 드러나네요. 8번에 감각의 전이 문제가 있네요. 행간걸침. 행간걸침에다 땡땡 치고 의도적 행갈이라고 쓰면 되겠네. 의도적 행갈이. 의도적으로 행을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뭐뭐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써야 일반적이잖아. 그런데 할까 다음에 하니를 여기다 붙여놨잖아. 그럼 어때? 행을 걸쳤지. 의미상의 구절을 행을 걸쳤다는 거야. 그런데 행은 뭐야? 행은 휴지야, 휴지. 멈춤이라고. 여기서 쉬는 거라고, 쉼표라고. 행은.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 망설임이 드러나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의 망설임의 감정 같은 것들이 이 휴지에서 행에서 드러나는 거지.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풍자. 우스꽝스러운데 대상에 비판이 담겨 있으면 풍자. 참새야, 탐과 놀이를 우화적으로 풍자하는 거지. 가렴 주고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들임.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맸는데 불쌍한 백성이 이렇게 혼자 했는데 이거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음, 해학. 해학은 마찬가지로 웃은 겁니다. 우탁의 시조에 탄로가라고 써놔. 뭐야? 늙음을 탄식하다. 노래지. 늙은 거 탄식하는, 나 늙었네.
자,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으로 가시 쥐고 대구법.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백발은 뭐야? 대유법이지. 늙음의 대유지. 막대로 치렸더니 야, 늙는 길을 가시로 막는다. 이건 뭐야? 추상적 관념을 붙여야지. 늙는다는 것이 일종의 어떤 길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추상적인 것을 길로서 내가 막대기로 때리면 가시로 막으면 막아질 수 있는 것처럼 드러내고 있잖아요.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다. 이게 뭔가 엄청 나 큰일 났네 이런 게 아니잖아. 우스꽝스럽게 자신의 늙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언어유희 말장난. 매미는 맵다고 울고 쓰르라면 쓰다운데 매미가 쓰르람이야. 그런데 그 라임에 맞춰가지고 매미는 맵고 쓰르라면 쓰지. 산채, 산나물을 맵다든가 박주, 소박한 술이 쓰다든가. 니네가 맵고 쓰다고 우는 이유는 뭐야? 박주, 산채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야. 소박한 음식과 소박한 삶을 삶지 않으니 힘들다 운다고. 매미처럼. 우린 초야, 풀초, 들리하니까 뭐야? 시골에 묻혀 있으니 맵고 쓴 줄을 모르겠다. 안빈닥도, 안분신족, 비니무원. 자, 변주가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 가르친 거죠. 변주, 변화. 자, 반복되면서 변화가 있을 때, 뭔가 바꿔가면서 반복할 때 우리는 변주한다라고 합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면 그때 내 말을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 잊었노라. 약간씩 변화하면서 반복하고 있죠.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자, 이렇게 하면 반절을 했고요. 다음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다 풀어가지고 최종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봐. 연구를 하면서 질문거리가 있으면 질문하고. 고생했습니다.